안녕하세요.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내세울 재산도 없고 자식도 남편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도 저한테 남한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손맛이에요. 이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한테서 다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는 밥을 만들 때마다 늘 그랬어요. 다 이게 사람 살리는 거야. 절대 입에 들어가는 걸로는 인색하게 굴지 마라. 그 말 때문인지 저는 지금도 반찬 만들 때 저희 식구 먹일 것처럼 만들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보며 답답하다고들 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다 퍼주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저나 좀 챙기래요. 그런데 사람 천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고쳐지나요? 그렇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몇 해 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상종하기도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인생을 뿌리까지 다 흔들어 놓았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 어릴 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신세지만 사실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는 꽤 알아주는 집이었거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고 마당엔 사람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손님이 매일 왔고 엄마는 그 많은 손님상을 매번 정성껏 차려냈어요. 그 집에서 남아있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마당 한켠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거든요. 자, 이건 우리 딸 나무야. 네가 쑥쑥 크는 만큼 이 나무도 클 거야. 봄이 되면 저는 그 나무 앞에 서서 키를 재곤 했어요. 나무에 손을 대고 내 키가 여기까지 왔네 하면서요. 어린 마음에도 그 나무가 제 분신 같았어요. 그런데 그 좋던 시절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람이 좋은 게 탈이었던 건지 여기저기 보증을 서고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조금씩 기울더라고요. 처음엔 어른들 얼굴에 그늘이 지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낯선 사람들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들이닥치던 날의 공기를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엄마가 절 방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랬어요. 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무슨 소리 나도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문틈으로 내다본 마당은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마당이 아니었어요. 얼마 못 가 우리 식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어요. 짐가방 몇 개 챙겨 대문을 나서던 날 엄마가 그 나무를 한참이나 어루만지더니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우리 언젠가 이 집 꼭 다시 찾을 거야. 너 혼자 두고 어디 멀리 못 가. 그 집을 잃고 나서 우리 식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저기 쇠빵을 전전하며 객지를 떠도는 신세가 됐죠. 넓은 마당은커녕 온 식구가 다리 뻗고 누울 방 한 칸도 빠듯했어요. 그렇게 고생하던 아버지는 먼저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를 보내고 혼자서 절 키우던 엄마도 몸이 성할 리가 없었죠. 억척스럽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몇 해 못 가서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어요. 부모님을 다 잃었을 때 저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나이였고요. 그 뒤로는 먼 친척 집에 얹혀 자랐어요. 눈칫밥이라는 게 뭔지 어린 나이에 다 알아버렸어요. 그때 다짐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빚은 지지 않고 살겠다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돈놀이니 보증이니 하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말들이 저한텐 그냥 단어가 아니라 모든 걸 무너뜨리는 말 같았거든요.
그런 상처가 발목을 잡은 건 결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라고 왜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젊었을 때는 저한테 마음을 준 사람도 몇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한테 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다들 무슨 수업을 한다는 사람들이었죠. 한 사람은 뭔가를 크게 버린다며 밤낮 없이 뛰어다녔고, 또 한 사람은 큰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눈에서 자꾸 아버지가 보였어요. 사람 좋고 야망도 크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던 그 얼굴요.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무너지면 어쩌나. 그럼 나는 또 그 마당에 서 있던 어린애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저를 매번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누구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채 혼자가 됐죠. 여자 혼자 먹고 사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남의 집 식당 주방을 오래 전전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불 앞에 서서 남 먹일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제 손끝에 엄마 손맛이 고스란히 살아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믿고 큰맘 먹고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냈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여자가 세상에 홀로 내던진 자존심 같은 거였죠. 가게 문을 한참 열던 날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나물이며 조림을 진열대 가득 차도록 정성껏 담아놓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이제 손님만 오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웬 깡마른 할머니 하나가 가게 앞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들어올 듯 말 듯 진열대만 힐끔거리면서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안으로 쓱 들어오더니 진열대를 훑어보고는 대뜸 이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손맛이 있다고 반찬 장사를 해? 애들 소꿉장난 같은 것만 늘어났구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애쓰고 밤새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소꿉장난이라뇨?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그 할머니는 한술 더 떴어요.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건 하나도 없네. 이런 걸 누가 사 먹어? 그러고는 뒷짐을 진 채 유유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사 첫날부터 이런 손님이라니 참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도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사 먹을 것도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진열대를 힐끔 보고 지나가고, 또 얼마 있다가 절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그게 더 얄미웠어요. 저 할머니가 사람 약 올리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굽은 등을 자꾸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말년에 저렇게 등이 굽었었거든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닐까. 그런 주책맞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팔다가 남은 반찬을 몇 봉지씩 챙겼어요. 미운 마음 반, 짠한 마음 반이었죠. 사실 그걸 내민 건 오기도 한몫했어요. 제 자존심을 밟아놨는데 여기서 주눅들어 물러서면 이 시장통에서는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장사라는 게 그래요. 물건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짱도 좀 있어야 해요.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앞에서 한번 기가 죽으면 그 다음부턴 계속 눌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봉지를 쥐어주면서 일부러 어깨를 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르신, 이거 별건 아니고요. 넉넉히 만들어서 좀 남았는데 그냥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저 이래봬도 엄마 손맛 타고 나서 음식 좀 해요. 나중에 맛있으면 꼭 사러 오시고요. 제 딴에는 아주 야무지게 쏘아붙인 거였어요. 심장은 사실 콩닥거렸지만 겉으론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척했죠.
할머니가 이런 당돌한 소리에 어떻게 나올까 내심 조마조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봉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한마디를 잊지 않고 하더라고요. 팔다 남았으니까 주지. 하기야, 누가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어. 아까워서 먹어준다. 참 얄미운 노인네였어요. 그런데 그게 할머니와 저의 질긴 인연이 시작된 첫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전 은근히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어요. 가게 문 닫을 무렵 반찬이 몇 가지 남기 시작할 때쯤 어김없이 그 구분 등이 골목 저편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매일같이 오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가시가 돋쳤는지 몰라요. 봉지를 받아 들면서도 고맙다는 소린 죽어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날 반찬을 하나하나 트집 잡는 게 할머니의 일과였죠. 나물은 왜 이렇게 간이 짜? 간도 못 맞추면서 무슨 반찬 가게를 한다고? 처음엔 그 말들이 어찌나 얄밉던지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이상하죠? 그렇게 트집을 잡으면서 또 야무지게 챙겨가는 걸 보고 있으면 웃음이 픽 나더라고요. 어른들이 말하는 미운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할머니가 봉지를 받아들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시선이 어딘가에 딱 붙들린 거예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 우리 카운터 쪽에 있는 액자였어요. 돌아가신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둔 거였어요. 부적처럼 늘 카운터에 뒀죠. 그런데 할머니가 그 사진을 보는 눈빛이 여느 때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눈길이 스친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사진에서 눈을 못 떼더라고요. 아까까지 심통이 잔뜩 나 있던 얼굴이 그 사진 앞에서 스르르 풀리는 게 보였어요. 어르신 왜요? 아, 우리 엄마 진짜 미인이죠? 제 손맛도 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엄마 이야기에 으쓱해져서 신난 아이처럼 엄마 자랑을 늘어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보면서 혼잣말처럼 이러는 거예요. 손맛만 좋았겠어. 사람도 좋았지.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꼭 우리 엄마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도 참 우리 엄마 만난 적도 없으면서 나이 이만큼 먹어봐. 사람 인상만 봐도 천성까지 훤히 다 보이는 법이야. 그러고는 얼른 봉지를 챙기더니 저한테 등을 보인 채로 나지막히 이 말을 툭 던졌어요. 그래도 젊은 게 손맛 하나는 아주 잘 물려받았어. 그런데 그날 전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잠을 설쳤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던 그 눈빛도 떠오르고요. 분명 그 눈빛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한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할머니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미운 정 고운 정이 얄궂게 들어가던 무렵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에 대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가게 바로 옆에서 떡을 파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입이 좀 싼 편이라 시장 소식은 다 거기로 모였죠. 그날도 손님이 뜸한 틈에 그 여자가 저를 슬쩍 손짓해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그러는 거예요. 저기 그 할매한테 매일 반찬 주지. 근데 있잖아.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 할매가 말이야. 왕년에 이 바닥에서 알아주던 일수쟁이였대. 돈놀이로 남의 집 여럿 거덜낸 독종 중에 독종이라니까. 겉보기엔 저래도 속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 일수라는 두 글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 말이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번 돈을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끝까지 버텼대. 그래서 자식들을 아주 거지꼴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다 버리고 등을 돌렸겠어? 지금 저렇게 혼자 사는 것도 다 업보야. 그러고는 제 팔을 툭 치면서 경고하더라고요. 내 말 명심해. 그런 인간들은 사람 이용만 해먹는다니까. 얌전히 반찬 얻어먹는 것도 다 속셈이 있어.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니까 괜히 정주지 말고 거리 둬. 알았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동안 봐왔던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늘 곱지 않던 그 말투,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그 뻣뻣함이 이제는 검은 속내를 감춘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일수를 했다는 말이 자꾸 제 어린 시절 무서운 발소리들을 다시 불러왔어요. 우리 집 마당을 짓밟던 낯선 사람들 얼굴 위에 자꾸만 할머니 얼굴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끝날 무렵에 할머니가 골목 저편에서 나타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벌써 반찬부터 챙기고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제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전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고 안 보이는 척 행주로 진열대만 뻑뻑 문질렀어요.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마음을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제 그런 태도를 단번에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문득 앞에서 멈칫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나 죽기 전에 우리 집이나 한번 와봐. 그 말투가 평상시 심통 부리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뭔가를 아주 힘겹게 목구멍에서 겨우 끌어올린 것 같은 목소리였죠. 평소에 그 기세등등하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 그때 이미 마음이 반쯤은 돌아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못 들은 척 하던 일만 계속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멋쩍게 서서 있더니 카운터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할 말이 더 있는 눈치였는데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 갔어요. 솔직히 그날은 그게 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시장통에 통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어요. 싫은 소리 안 들으니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해지는 거예요. 가게가 끝날 무렵이면 저도 모르게 할머니가 나타나던 그 자리를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매일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시장 한 귀퉁이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 얄미운 잔소리가 그리워질 줄이야. 며칠 뒤에는 상인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그 떡집 여자가 또 저한테 소식을 물어다 줬죠. 자기야, 그 할매 요즘 통 안 보이는 거 알아? 여기도 안 오지? 네,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대요? 제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더니 그 여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그러더라고요. 그게 몸져 누웠다는 말도 있고 어디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그래. 하도 독하게 아무한테도 정 안 주고 사니까 몸인들 성했겠어?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양반이 어쩌려나. 그 여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저는 그 말이 온종일 마음에 걸렸어요. 자식도 없다는 사람이 혼자서 대체 뭘 먹고 지낼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가슴을 짓누른 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온 그날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하던 그 힘겨운 목소리가 며칠째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죽기 전에 집을 와보라는 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뭔가를 예감한 말이었을까? 혹시 내가 그 말을 흘려듣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면 어쩌지?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사를 일찍 접고 반찬을 한 상 가득 싸기 시작했어요.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서 잔소리나 실컷 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쌌어요. 그런데 막상 보따리를 들고 나서려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 할머니 집을 몰랐던 거예요. 여태 가게에서만 봤지 어디 사는지는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상인들 사이에 떠도는 말론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동네 어딘가에 산다곤들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판잣집에 몰려있는 동네로 무작정 찾아갔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할머니에 대해 붙잡고 물어봤죠. 저기요, 말씀 좀 여쭐게요. 이 근처에 좀 깡마르고 등이 좀 굽은 어르신. 아이 글쎄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혼자 사는 노인네가 워낙 많아서 원. 이름이 뭔데? 이름도 모르니 제가 뭐라 대답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골목이란 골목은 다 헤집고 다녔는데 그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어요.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전 반찬 보따리를 든 채 낯선 골목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괜한 헛걸음을 했구나 싶어서 맥이 탁 풀렸어요. 그렇게 힘없이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뭔가가 스쳤어요. 며칠 전 카운터에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꾹꾹 눌러 적던 할머니의 뒷모습이요. 그때 제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종이 한 장, 저는 다급하게 가게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때마침 남아있던 직원이 받더라고요. 나야. 미안한데 카운터에 뭐 하나만 좀 봐줄래? 며칠 전에 할머니가 거기에 뭐 적어놓고 간 게 있을 거야. 조그만 종이 쪽지 같은 거. 아직 안 버렸으면 분명 있을 텐데.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직원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아, 있네요. 근데 여기 무슨 주소 같은 게 적혀 있는데요. 주소라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래? 주소야? 어디라고 적혀 있어? 천천히 또박또박 나한테 좀 불러줘봐. 저는 받아 적으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일단 종이에 적힌 주소를 손에 꼭 쥐었어요. 그 동네는 제법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였거든요. 반쯤 식어버린 반찬 보따리를 다시 고쳐들고 그 낯선 동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 집을 찾아가는 내내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조용한 분위기에 담장 너머로 잘 가꾼 나무들이 넘실대고 세월이 점잖게 내려앉은 그런 곳이었죠. 그렇게 골목을 몇 번 돌아 마침내 그 주소 앞에 섰을 때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멈춰서고 말았어요. 제 눈앞에 있는 건 2층 기와집이었어요. 세월이 겹겹이 내려앉은 흙담이며 손때가 묻은 묵직한 나무 대문. 한눈에도 예사로운 집이 아니었죠. 그렇게 궁상맞고 무뚝뚝하던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산다고? 그런데 정작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 세운 건 집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대문 앞에 선 순간 뭐라 말로 다 못할 낯선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거든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가 울컥울컥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코끝이 시큰해지는데 왜 그런지는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러고는 대문 틈으로 마당도 슬쩍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한쪽 구석엔 오래된 우물이 있고 담벼락을 따라 넝쿨이 무성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중심에 세월을 잔뜩 머금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도는데 도무지 제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겨우 누르고 전 대문 옆 초인종에 손을 얹었어요. 얼마 안가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무겁게 열렸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좋은 집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할머니였어요. 매일 공짜로 반찬 봉지를 받아가며 고맙단 소리 한 번 없던 그 할머니요. 저는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는 그다지 놀라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저를 가만히 볼 뿐이었어요. 한참 만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야 왔네.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콱 메어서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넋을 놓고 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몸을 옆으로 슬며시 비켜서더라고요. 그러고는 안쪽을 향해 턱으로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그러고 서 있을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들어와야지.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는데 이상하게 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에 이끌리듯 한 발 한 발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다리가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무거웠어요. 할머니를 따라 그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자꾸 허공을 딛는 것 같았어요. 집 안은 겉에서 본 것보다 더 정갈했어요. 세간은 낡았지만 어디 하나 흐트러진 데가 없었어요. 오래 산 사람의 손길이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거실 안쪽으로 이끌더니 낡은 방석 하나를 툭 내려놨어요. 뭐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지. 볼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우선 좀 앉아. 저는 얼떨결에 그 방석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절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신중하게 고르는 사람처럼요. 저도 선뜻 입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저 낯선 집안을 좀 조심스레 둘러볼 뿐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한참 흐르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뗐어요. 시장 사람들이 나더러 뭐래? 독한 노인네 벌 받아서 다 죽어간다고 안 그러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실은 그 소문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으니까요. 나도 다 들려. 요양원 갔네. 몸져 누웠네. 남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신났겠네. 걱정돼서 와봤어요. 혼자 계신데 끼니는 어쩌고 계시나 싶어서 반찬도 좀 싸왔고요. 제가 보따리를 슬쩍 내밀자 할머니가 그걸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그래도 안 오면 어쩌나 했어. 이러다가 내가 이 말을 못하고 죽나 보다 했지. 제가 영문을 몰라서 눈을 깜짝이자 할머니가 무릎을 짚으면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말로 하면 길어. 너 오면 보여주려고 여태 안 치우고 뒀던 게 있어. 이쪽으로 와. 할머니는 저더러 따라오라는 듯 앞서서 걸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뒤를 따랐죠. 좁은 마루를 지나고 할머니가 작은 방문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그 방문 손잡이에 손을 얹더니 잠깐 머뭇거리더라고요. 무슨 큰 결심이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놀라지 말고 봐.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머니가 방문을 스르르 열었어요. 방문이 열린 순간 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니,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방 안에 세월이 그대로 멈춰 있었거든요. 한쪽 벽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가 닳고 닳은 아주 오래된 발 재봉틀요. 그 옆으로는 이불이며 낡은 괴짝이며 짜잘하게 살림살이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같이 수십 년은 좋게 묵은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제 눈이 그 재봉틀에서 도무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물건이었거든요. 저는 홀린 듯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괴짝을 하나 열어봤죠. 그 안에는 작은 옷가지들이 차곡차곡 개켜져 있었어요. 아이가 입던 색동저고리, 작은 신발 한 켤레, 그리고 손바른질로 이름을 새긴 손수건까지.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었거든요. 어릴 적에 엄마가 제 물건마다 일일이 수놓아 주던 그 이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코끝으로 어떤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오래 묵은 냄새, 나무 냄새,
그런 것들 사이로 엄마 품에 안기면 나던 그 냄새가 났어요.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냄새가 그 방 안에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가 한꺼번에 터져버렸어요. 저는 그 낡은 옷가지를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속 깊은 데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여기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왜? 저는 그 옷가지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말리지도 않고 그저 문가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전 겨우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채로요. 어르신,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 물건이 왜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매달리듯 묻자 할머니가 그제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긴 얘기야. 아주 긴 얘기지.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다만.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수십 년 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년에 뭐하던 사람인지 시장 바닥에 소문 다 나서 알지? 너도 들었겠지. 할머니가 먼저 그렇게 운을 뗐어요. 저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죠. 일수쟁이란 말을 저도 들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제 그런 기색을 다 안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젊어서 돈놀이를 했어. 이 바닥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들 했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안 가리고 다 했고 매정하기로도 소문이 났었다. 남들이 나더러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알았어. 그래도 그때 난 돈이 세상 전부인 줄 알았거든.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얼굴에 지나온 세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죠. 정말 돈밖에 모르고 악착같이 벌었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모아서 이 집도 장만한 거야. 이 집을 내 손으로 일궜다는 게 그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근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기서 뚝 끊겼어요. 뭔가를 참는 것처럼 침을 한번 꾹 삼켰어요. 내가 그렇게 돈만 붙들고 사는 동안 정작 사람을 다 잃어버린 거라. 내 자식들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식분들이 진짜 있었어요? 있지 왜 없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 근데 그것들이 크면서 내 돈만 보더라고. 엄마는 안 보이고 내 돈만 보이는 거야. 서로 그 돈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나중엔 날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 딴 놈들이 그러는 건 견뎌도 참 내 자식들이. 할머니는 거기서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다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불러놓고 그랬어. 이 돈 너희들 한 푼도 못 준다. 이건 내가 내 손으로 번 거니까 내가 지키고 죽을 때 쓰고 갈 거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뭐라는 줄 아냐? 나더러 차라리 빨리 죽으라고 하더라. 어차피 물려줄 것도 아니면서 왜 오래 사냐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자식들을 거지로 만든 독한 엄마라는 그 이야기가 실은 이런 속사정이었던 거예요. 자식들이 돈에 눈이 멀어 부모를 버린 거였는데 소문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놨던 거죠. 어르신, 그럼 그 소문들은... 제가 말끝을 흐리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소문이 뭐 별거냐. 자식들이 나가서 떠들고 다닌 거지. 엄마가 저렇게 독해서 우린 다 거지로 만들었다고 지들이 내 등 쳐먹으려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소문을 낸 거야. 사람들은 또 그 말 믿고 난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냥 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구나. 피부치도 결국 돈 앞에선 남만도 못하구나.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린 거지.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도 믿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세상 천지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사람은 결국 다 제 입속만 챙기는 거라고.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무뚝뚝하고 가시도 친 사람이 된 것도 다 그 상처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맘 닫고 혼자 산 세월이 얼만지 몰라. 정을 안 줘야 상처를 안 받으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절 봤어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렇게 닫아 걸었던 내 마음에 그래도 딱 한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열었어. 그게 누군데요? 제가 숨죽여 묻자 할머니가 나지막히 대답했어요. 처음 그 여자를 만난 게 내가 이 집에 막 이사 왔을 무렵이었어. 어느 날 집 앞에 웬 여자 하나가 보이는 거야. 처음엔 왜 남의 집 앞을 서성이나 했어. 며칠을 그러더라고.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손에 넣었냐면 이 집 살던 사람들이 빚을 져서 홀랑 넘어간 거야. 그걸 내가 받은 거지. 남의 집 무너진 자리에 내가 들어앉은 거야.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그땐 그런 게 미안한 줄도 몰랐어.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빚으로 넘어간 집. 어쩐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르신, 그럼 이 집이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빚 때문에 쫓겨났다는 그 사람들이... 할머니가 절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아주 무겁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집이었어. 그때 찾아온 여자가 바로 네 엄마고. 전 그 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짐작은 했지만 할머니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우리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바로 이 할머니였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원망보다 먼저 왜 우리 집 물건이 여태 여기 있는 건지 그게 더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이삿짐을 드리던 날이었어. 웬 여자가 어린 딸 손을 잡고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 짐을 바리바리 싼 채로 떠나야 하는데 차마 발이 안 떨어져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보러 온 거였지. 그게 네 엄마였어. 그 손잡은 어린애가 너였고. 그게 저였어요? 그래. 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 근데 네 엄마가 나한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어. 거기서부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자기네 짐을 옮길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 빚 때문에 급하게 쫓겨나가느라 다 챙기지도 못한 거지. 그중에 네 물건이며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재봉틀이며 도저히 아무데나 못 버릴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얼마 안 가 형편 좀 나아지면 반드시 다시 와서 다 찾아갈 테니 그때까지만 그대로 좀 둬달라고. 엄마가 말한 그때가 이렇게 수십 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재봉틀과 제 어릴 적 물건들이 가득했던 그 방이 그렇게 남게 된 거였어요. 난 코웃음을 쳤지. 세상에 그런 부탁이 어딨냐고. 남의 집을 산 사람더러 방 하나를 창고로 비워두라니. 당장 다 갖고 나가라고 했어. 근데 네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야. 너까지 끌어안고. 그러면서 제발 이 집 마당에 있는 나무는 절대 베지 말아달라고 딸 태어난 해에 심은 나무라면서 부탁을 하더라. 전 그만 입을 틀어막았어요. 마당에 그 커다란 나무, 대문 앞에서부터 절 알아보는 것 같던 그 나무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심어준 제 나무였던 거예요. 네 엄마가 그 나무를 붙들고 우는데 사람이 오죽 사무치면 저럴까 싶더라고. 평생 남 눈물 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나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버렸지. 알았다. 그 방은 안 건드릴 테니 나중에 찾으러 와라. 나무도 그냥 두겠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조그만 게 눈에 자꾸 밟혀서. 할머니가 절 물끄러미 봤어요. 그래, 그게 너였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날 올려다보던 그 어린애가.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장면이 아주 흐릿하게 제 기억 저 밑바닥에서 떠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낯선 집 앞, 무서운 얼굴들,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던 엄마의 팔. 그렇게 네 엄마 보내고 난 그 방을 정말로 안 건드렸어. 처음엔 곧 찾으러 오겠거니 했지. 근데 반년이 가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네 엄마가 다시 나타났어. 엄마가요? 다시 왔어요? 그래. 형편은 여전히 어려운 눈치였는데 그래도 이 집을 못 잊어서 한 번씩 들르는 거야. 짐을 찾아갈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발길은 끊어지질 않고 멀리서 이 집을, 그 나무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더라. 난 그러려니 했어. 이상하게 네 엄마가 오는 게 싫진 않더라고. 할머니는 거기서 긴 숨을 내셨어요. 어느새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 그날 하필 내 자식들이 들이닥쳤어. 이 집을 팔아넘길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안 찍으면 엄마고 뭐고 없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것들이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었어. 술까지 먹고 와서는 나를 밀치고 손찌검까지 하려고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그 나이에 힘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었지. 이대로 끝났구나 하고. 근데 그 험한 꼴을 하필 네 엄마가 다 본 거야. 나는 남한테 그런 꼴 보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는데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때의 수치심이 아직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근데 생판 남인 네 엄마가 갑자기 내 앞을 딱 막아서는 거야. 그러고는 내 자식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장 그만두지 못하냐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조그만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참... 저는 그 장면이 눈앞에 그대로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작고 여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누굴 지키겠다고 나서면 당찬 구석이 있었거든요. 험한 사람들 앞을 막아서는 그 모습이 제가 본 것처럼 그려졌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자꾸 볼을 타고 흘러내렸네요. 네 엄마가 어찌나 당당하게 맞서던지 내 자식들이 오히려 주춤하더라고. 동네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고 결국 그것들이 그날은 그냥 물러갔어. 네 엄마 아니었으면 나 그날 무슨 일 당했을지 모른다. 할머니가 절 지그시 바라봤어요. 그날 내가 네 엄마한테 밥 한 끼를 차려줬어. 고맙다는 말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그날은 그냥 그러고 싶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밥을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도 세상에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 자길 봐서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살라나? 나 참 기가 막혀서. 자식들까지도 나한테 다 등 돌렸는데 생판 남인 여자가 나더러 사람을 믿으라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을 그렇게 녹였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집 언제든 오고 싶으면 오라고. 당신이 되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 딸 물건도 이 집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오라고. 그 말 뒤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로 네 엄마가 다시는 안 오는 거야.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난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만 눌러도 버선발로 나가서 대문 앞을 내다봤어.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근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 저는 목이 메어서 겨우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왜 못 왔는지 어르신은 아세요? 한참 뒤에야 들었어. 객지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딸 하나만 남기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어요. 그 어린 딸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엄마가 늘 언젠가 이 집을 꼭 다시 되찾자던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거예요. 이 집과 제 이름으로 된 그 나무를 이렇게나 그리워하면서요.
나는 네 엄마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이 집을 못 팔았어. 아니, 안 팔았지. 할머니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엄마의 재봉틀이며 제 어릴 적 물건들까지 수십 년 넘게 고스란히 지켜온 그 방을요. 그 뒤로 내 자식들이 내 가진 걸 다 빼돌리고 난 알거지나 다름없었어. 그나마 이 집 하나 내가 붙들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갖고 있었지.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집을 안 파냐고, 그거 팔아서 편히 살라고 얼마나 성화였는지 몰라. 근데도 난 못 팔았어. 왜요? 왜 안 파셨어요? 제가 흐느끼며 묻자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약속했으니까. 이 집도 짐들도 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혹시 언젠가 딸이 찾아올지 모른다 싶더라. 자기 엄마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집인데 그럼 그 딸이 언젠간 오지 않겠어? 그때 이 물건들이 없으면 그 딸이 뭘 보고 기억하겠어? 전 그 자리에 무너지듯 엎드렸어요. 수십 년이었어요.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그 딸을 위해서 팔면 평생을 편히 먹고 살 그 집을 수십 년이나 지켜온 거예요. 자식들한테 배신당해 알거지가 되고도 이 집만은 끝까지 붙들고서요. 사람들이 판잣집에 산다고 수군댔던 것도 할머니가 이 집을 지키느라 정작 자기 한 몸은 그렇게 궁색하게 굴렸기 때문이었어요. 한참을 엎드려 울던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 고개를 들었어요. 어르신, 제가 엄마 딸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할머니가 옅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참 쓸쓸하고도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지. 근데 네가 시장에 그 반찬 가게를 열던 날 내가 이상하게 자꾸 그 앞을 서성이게 되더라고. 왜 그런가 했어. 근데 네 얼굴이 자꾸 네 엄마하고 겹치는 거야. 우리 엄마랑요? 그래. 네 엄마가 옛날에 나한테 사진 한 장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 자기 딸이라고. 그 사진 속 얼굴이 오래도록 잊히질 않았는데 네가 딱 그 얼굴로 자란 거야. 처음엔 설마 했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고. 근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그날 네 가게 카운터에 놓인 그 사진을 봤어. 너랑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 그 사람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 사진 보는 순간 알았지. 그 딸이구나. 그 여자딸이 이렇게 자라서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인연이란 게 무섭다더니. 전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그날 할머니가 카운터에 엄마 사진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던 이유를요. 그러면서 손맛 하나는 잘 물려받았다던 그 말이 실은 우리 엄마를 알아본 사람의 말이었다는 걸요. 근데 어르신, 그때 바로 말하시지 왜 그렇게 매일 심통만 부리고 그러셨던 거예요? 제가 원망 아닌 원망을 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무슨 낯으로. 난 평생 사람들 등쳐먹고 산 일수쟁이야. 그런데 나한테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준 게 네 엄마였어. 그 은인의 딸을 내가 무슨 염치로 아는 척을 하겠어. 할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게다가 매일 네가 싸주는 반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목이 메었는지 아냐. 네 엄마한테 진 빚을 그 딸한테 이렇게 얻어먹고만 있으니 고맙단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그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못했어.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굴었다. 괜히 트집 잡고 흠 잡고 그래야 내가 안 울 것 같아서.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밉게만 보던 그 무뚝뚝함이, 그 가시돋친 말들이 실은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던 사람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면 무너질까봐 삼키고 또 삼켰던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소문만 믿고 정을 뚝 떼버렸으니 그게 얼마나 죄스럽던지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할머니가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괴짝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뚜껑을 열더라고요.
안에서 꺼낸 건 뜻밖에도 색바랜 보자기 안에 쌓인 자잘한 물건들이었어요. 곱게 마른 나물 봉지, 어디 특산품인 듯한 말린 것들, 손때 묻은 작은 함지박 같은 것들요. 하나같이 세월에 누렇게 뜬 것들이었죠. 이게 다 뭐예요, 어르신? 네 엄마가 보낸 거다. 전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머니가 그 마른 나물 봉지를 손으로 쓸어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네 엄마가 이 집 떠나고 나서도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어디서 좋은 데 가거나 뭐 귀한 걸 얻으면 꼭 나한테 조금씩 보냈어. 어디 가서 나물이 좋길래 어르신 생각나서 붙입니다. 이 지역 이게 유명하다길래 한번 잡숴보시라고 보냅니다. 그런 쪽지까지 꼭 같이 넣어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어요. 세상 천지에 나 챙기는 사람 하나 없었어. 내 자식들도 날 버렸는데 근데 생판남인 네 엄마가 자기 집 뺏어간 나 같은 인간을 어딜 가든 안 잊고 챙긴 거야.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 뭘 바라고 이러나. 근데 그냥 사람이 그렇게 천성이 착하고 좋은 거였어. 저는 그 봉지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엄마가 그 어려운 형편에도 이 할머니를 잊지 않고 챙겼다는 게,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수십 년을 간직했다는 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보내는 연락은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듣고 이제 이런 것도 다 끊겼구나 했어. 근데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웬 반찬가게 여자가 나한테 반찬을 내미는 거야. 할머니가 절 바라봤어요. 그 눈에 물기가 가득했어요. 많이 만들어서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가져가서 드셔보라고. 그 순간 심장이 덜컥했어. 네가 나한테 반찬 봉지 내밀 때마다 난 자꾸 네 엄마가 겹쳐 보였어.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고 사람한테 퍼주는 그 따뜻한 손이 네 엄마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어르신, 그것뿐인 줄 아냐? 내가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넌 다음날 또 반찬을 싸서 주는 거야. 기죽긴커녕 눈에 불을 켜고 대들더라고. 엄마 손만 물려받아서 음식 좀 한다고 드셔보고 말하라고. 그 당돌한 것도 아주 네 엄마를 그대로 빼다 박았어. 할머니가 옅게 웃었어요. 게다가 시장 사람들이 날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너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자식들 거지 만든 독종이네. 그 소문 다 듣고도 넌 결국 날 찾아왔어. 사람들 말만 믿고 등 돌릴 만도 한데 이 먼 데까지 반찬을 싸들고 온 거야. 그것도 딱 네 엄마 같은 짓이지. 남들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그래도 사람이라고 챙기는 거.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평생 남한테 정을 줘본 적 없는 사람의 서툴고 뻣뻣한 손이었어요. 고맙다. 이 말 참 오래도 못했다.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사람들 말 안 믿고 이렇게 와줘서 이 늙은이 얼굴 파줘서 난 그거면 됐어. 이제 여한이 없어. 우리 두 사람은 그날 엄마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그 무뚝뚝한 말들 사이사이로 그동안 못다한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았죠. 할머니는 제가 보지 못했던 엄마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이제는 반찬을 그냥 문 앞에 내려놓고 오는 게 아니라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트집을 잡기는 했어요. 오늘은 국이 싱겁네, 나물이 질기네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트집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 그게 할머니 나름의 정이라는 걸 이젠 아니까요. 그렇게 1년 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할머니와 밥을 먹고 있는데 수저를 내려놓더니
저를 물끄러미 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누렇게 바른 서류와 열쇠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이 집 문서다. 그리고 이건 이 집 열쇠고. 저는 너무 놀라서 동그래진 눈으로 다시 물었어요. 어르신, 근데 이걸 왜 저한테... 나 이걸 여태 누구한테도 안 줬어. 내 자식들이 그렇게 뺏어가려고 발버둥 쳐도 죽어도 안 넘겼어. 그것들 손에 넘어가면 그 즉시 팔아치울 게 뻔하니까. 그럼 네 엄마 물건도 이 나무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못 준 거야. 할머니가 그 서류와 열쇠를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이건 원래 네 거야. 처음부터 네 엄마 거였고 난 그냥 잠깐 맡아두던 것뿐이야. 50년을. 이제야 임자한테 돌려주는 거지. 늦어서 참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네. 저는 그 열쇠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할머니를 봤어요. 아니요, 이건 못 받아요. 이건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이잖아요. 어르신 거예요. 전 그냥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열쇠를 도로 쥐어드리려 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러고는 방 안을, 엄마의 재봉틀과 제 어릴 적 물건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 근데 말이야, 참 이상하지? 난 이 집에서 단 하루도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방에 네 엄마 물건이 아직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난 여기 살면서도 늘 딴 사람 집에 새들어 사는 기분이었어. 밤에 자다가도 문득 그 집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괜히 눌러앉아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네 엄마가 이 집을 못 잊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랬는진 몰라도. 할머니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나한텐 이 집이 뭐였겠어? 돈놀이에서 남의 것 뺐다시피 손에 넣고 자식들한테 다 잃고 늙어서는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냥 외롭기만 한 집이었어. 근데 네 엄마랑 너한텐 좋은 기억밖에 없는 집이잖아. 그러니 이 집 진짜 주인이 누구겠어? 내가 아니라 너지. 할머니가 저를 지그시 바라봤어요. 난 이렇게 믿는다. 아마 네 엄마 하늘에 가서도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무 그늘 밑이든 이 방 어디든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고 싶어 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이 어디 쉽게 가시겠어. 그러니까 이 집은 누가 살아도 결국 너희 식구 집인 거야. 전 그 말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너한테 뭘 큰 걸 주는 게 아니야. 원래 임자한테 돌려주는 거지. 그래야 이 집이 진짜 주인을 찾아가는 거야. 제가 선뜻 그 열쇠를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번엔 퉁명스럽게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아이 거참 뭘 그렇게 빼? 아이 그렇다고 아주 공짜로 집 넘기는 건 아니야. 그럼요. 조건이 하나 있어.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끔 와서 나랑 밥이나 같이 먹어줘. 늙은이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맛대가리가 없는지 넌 모를 거다. 그렇다고 뭐 병수발 들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런 구질구질한 건 나도 딱 질색이야. 그냥 밥 때 되면 와서 같이 수저나 들고 늙은이 시답지 않은 소리나 좀 들어주고 그 정도만 해줘. 안 그럼 이 집 도로 내놓고. 전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어느새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평생 누구한테 곁을 달라는 말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그렇게 애둘러서 사람이 그립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전 그 마음이 다 읽혀서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런 조건이면 저한테 너무 남는 장사 같은데요. 밥이야 저도 외로운데 같이 먹으면 더 좋죠. 대신 저도 조건 하나 있어요. 이제 제 반찬 드시고 맛없단 소리 그만하기. 아셨죠? 할머니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그건 못해. 난 마음에 없는 말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반응에 저도 그만 울다가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그 열쇠를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그건 할머니가 저한테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미뤄온 약속의 마지막 매듭이자 엄마와 두 분이 서로를 위해 지켜온 약속이기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집 끝까지 잘 지킬게요. 우리 엄마 몫이랑 어르신 몫까지 다요. 할머니가 옅게 웃었어요. 오래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는 못했어요. 얼마 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주무시듯 편안한 얼굴로요. 마지막으로 뵀을 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 만나면 나 약속 잘 지켰다고, 딸도 잘 자랐다고 내가 꼭 전해주마. 저는 눈물을 삼키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할머니가 떠나신 뒤 저는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어요. 마당에 있는 그 나무 아래 서면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대신 지켜준 덕분에 저는 제 뿌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지난 세월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집도 망하고 부모님도 일찍 잃고 결혼도 못해서 마음까지 닫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얼룩진 세월 밑바닥에 따뜻한 마음 하나가 고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도 반찬 가게로 나가요. 여전히 남는 반찬을 잘 못 버리고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 손에 한 봉지씩 쥐어드리죠. 여전히 저더러 손해보고 바보처럼 산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압니다. 그렇게 오가는 마음 하나가 때로는 한 사람의 평생을, 누군가의 인생 전부를 지켜낼 수도 있다는 걸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